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도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 슬로건을? 용감한 남자. 강병원 의원님도 뭐 하나 정하셔야겠는데요? 저는 20대 총선 때부터 쭉 써온 슬로건이 있는데요. 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행운식당 둘째 예, 아들님이세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예. 저희 지역구 연신내에서 행운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선거가 90일 이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 이름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아니 자기 지역이나 뭐 이렇게 출마 지역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구가 어디인 것까지야 말씀하셔도 저도 괜찮습니다. 할래요 그러면. 수원 팔달구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한가 하한가를 이제 각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 당의 뭐 대표 자격으로 나오신 거기도 하지만 좀 평론가적인 시점에 전지적 평론가 시점에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요청을 좀 드리면서 뉴스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병원 의원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뭘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황교안 선대위가 네. 점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황교안 선대위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당연히 하한가죠. 당연히 하한가.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너무 많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와 붙는 것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도 해야죠. 전국 전체 선거도 좀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근데 단독 총괄 상인 선대위원장 이름 맞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네. 원톱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경험 없는 초유의 선대위가 꾸려져서 이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게 프로팀이 될지 정말 아마추어 팀이 될지 우려도 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가 됐을 때도 굉장히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초보 정치 신인인데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래서 결국 이제 김종인 대표도 모시려고 했었고 불발됐죠. 뭐 이왕구 전 총리도 모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돌고 돌아 황교안에게 모든 것이 왔는데요. 제가 봐서 선거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좀 정치 신인에 좀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로 선거, 이 통합당 전체 선거, 보수 세력 확장 이 모든 거를 책임지고 가기에는 그 정치 역량이 좀 부족하다,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정치 신인이 플레잉 코치가 된 셈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이거 뭐 평론가 시점으로 오늘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거는 방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게 종로 선거 사실은 서울 종로는 상징성이 있는 선거구잖아요. 그냥 전국에 있는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하나.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꼭 종로구에 출마한 후보가 종로의 골목을 계속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올바른 선거 운동이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에요. 근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디어의 노출 빈도나 이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황교안 종로구의 후보이면서 미래통합당의 당대표, 더군다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이미지 내지는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던지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종로에 꼭 몸이 묶여서 거기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막 여러 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몸이 하나인데 이걸 다 해낼 수 있겠느냐.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요. 저는 미디어에 가장 확실하게 노출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 생각해보면 2016년에 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분이. 네. 종로를 챙기지 못하고 그다음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종로 챙기지 못하고 서울 지역 챙기다가 자기 지역구에서 곳곳 골목을 돈 정세균 후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막판 뒤집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빈도나 중요성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오세훈 당시 후보는 그냥 네. 서울시의 선대위원장이고 옆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간다든지 뭐 이 정도였지. 그게 미디어에 막 노출되고 그렇죠. 뭐 그게- 황 대표하고는 다른 상황이다. 아, 그럼요. 전국 선대위원장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되죠. 강 의원님. 그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미디어 선거라는 거. 지금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대면 선거가 더욱더 힘들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미디어 선거가 이게 효과적으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의 그 이미지라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평판과 이미지 그리고 그 대결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의 평판과 이미지가 비교가 될 거예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정치 1번지고 각 당에 거의 뭐 대권 후보들이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저는 뭐 실시간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럴까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50% 황교안 대표가 한 30%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로서 많은 국민들이 주는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지고 있는 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통합당 전체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곧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 좀 끼어들자면 사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제 뭐 플레잉 코치를 정치 신인이 플레잉 코치 맡아서 어떻게 하느냐도 있지만 김용남 의원님. 네.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 명단을 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인재라고 정말 공들여서 영입했던 분들이 우수수 다 당선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예. 황교안 리더십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지금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의 관계를 자매정당이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만 저희 얘기가 맞은 게 증명이 된 거죠. 진짜 자매정당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환영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자매니까 미래한국당의 어떻게 독자적인-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니까 조금은 예. 닮은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한 명 정도가 당선권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에 배치가 예. 됐어요. 근데 제가 미래한국당 이렇게 비례 명단을 보니까 이거는 한성교 대표의 의지라기보단 공병호 공천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성교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소위 이제 예. 권유를 받고 공천 신청했다는 분들을 몇몇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한선교 사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공병호 위원장하고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래요? 정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한선교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 욕심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란 말도 아니라고 보세요?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아니 보여요. 막상 현실 실권을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이 공천 주고 원내 교섭단체 20명 만들어서 독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 공천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었겠죠. 근데 명단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한선교 사람들은 다 아웃이에요 지금. 다 아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뭐 한성교 대표로부터 권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던 분들이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소신이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나는 이거 사천한 거 아니고 정치적인 건 나 모른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럴 거면 나를 인선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씀하시던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 지위나 아니면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예. 공천위원장으로 오면 예. 이렇게 김영호 공천위원장도 같은 경우였습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않아요.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어허. 본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가치관 내지는 예, 예. 또 이후에도 세간의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단을 보면 사실은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도 오히려 양호한 훌륭한 명단이에요. 일단 결정적인 하자로 시비 걸리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을 때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반응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천하의 배신이다. 이런 그러니까 배신 없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의 직접적인 워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 워딩은 보여요. 염동열 위원장 워딩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엄격히 다른 두 개의 정당이에요. 물론 예, 예, 자매 정당이고 창당 과정부터 미래통합당에서 깊숙이 관여한 예. 점은 있습니다만 예. 거기도 당대표가 별도로 있고 공천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서 심사를 했어요. 예. 그 명단을 보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원한 사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더라도 기대에 어긋났더라도 그건 참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표내면 안 되는 건데. 표내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표내는 실수를. 자, 그럼 어떻게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어요. 지금 공병호 위원장은 한 명 정도 내가 재심의해서 넣어줄 수는 있는데 통합당이 원한 사람. 근데 그걸 다시 재심의 못한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재심의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통합당이 단독 공천합니까? 이 공조 파기하고 단독 공천까지 갑니까? 그거는 뭐 이 미래 한국당하고의 공조파기라보다는 예. 마지막까지 어쨌든 지금 저희가 미래 한국당을 만든 예. 이유는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그쵸?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캡은 30석에 씌워져 있잖아요. 예. 17석은 정당 득표에 따라서 또 배분이 돼요. 예. 한번 따져봐야겠죠. 경우의 수를. 어.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발언권을 한 분한테 확확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 이야기는 그 당 분들이 제일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병원 의원이 발언을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뽑아오신 하한가가 비례대표제더라고요. 네. 비례대표제. 예.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하시려고 한 거죠? 정의당도 포함되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짧게. 예. 기존부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최혜영 후보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당수급의 의혹이 있어요. 근데 지금 후보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또 4번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근데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면 국회의원 될 수 없냐?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일 때 36억여 원의 검은 돈을 받아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라면 그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자, 같아요. 강 의원님. 일단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이 네. 일단은 인재 영입이란 과정을 거치고 또 별도의 또 비례대표들을 좀 추가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예. 비례대표들을 그 블록을 만들고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직접 이 여성 분야에서는 어느 분이 좋을지 각 분야별로 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비례대표제는 의미 있는 선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재작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게 과연 개선이나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 정치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많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그 역할이 있었고 이걸 좀 더 확산시키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국회가 어렵게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당의 최영 후보라든지 예. 김원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최영 후보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당이 조사를 해서 뭔가가 정말 부적절한 게 나오면 사퇴하겠다까지가 입장
입장 나온 거죠.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뭐가 대해서는 나오면, 예. 예, 후보자들이 충분히 다 잘 설명을 했고 또 과거에 어쨌든 사면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아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없는 게 좋겠다, 폐지를 좀 찬성하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국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저는 좀 더 키운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지금 비례대표제가 있냐 없냐 이 문제로 뭐 큰 이야기로 논의를 하기보다는 민주당에 지금 궁금한 부분이 들으면서 생긴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비례대표제 취지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용 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 비판을 세게 하다가 네. 이번에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한 200여 명 원로들이랑 녹색당 함께하고 있는 그쪽으로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그쪽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 이른바 이제 개국본이라고 하는 분들 주축이 된 네. 시민을 위하여 쪽이랑 손을 잡는 걸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는 어쨌든 당 지도부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저희 당에서 내세웠던 논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두 개 다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두 개 나중에 다 이제 돌아갈. 네. 예, 예. 결국 이제 선거가 총선 끝나면 돌아갈. 다 해소가 되고 네. 거기에 참여하셨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들은 각각의 정치 지향에 따라서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플랫폼이든지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플랫폼이 좀 꼭 껄끄러우셨던 건 아니냐. 원로 뭐 시민단체 인사들도 많고 이러니까 색깔이 강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이 플랫폼이 준비된 곳에 가서 하는 방법도 예. 있겠고 껄끄러운 것도 저는 솔직히 껄끄러운 것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있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건 이미 다 국민들께 약속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문제 가지고서 아. 뭔가 논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은 예, 예. 이 내에서 잡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어렵게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이라는 것이 또 이 내에서 이전 투구로 국민들에게 비치면은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시민을 위하여와 가자환경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 이쪽으로 이제 참여를 선택한 그쪽 분들하고는 뭐 조율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당들이 있기 때문에 당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는 시민단체가 많고. 시민단체가 많고 원로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순위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진흙탕처럼 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김 이제 의원님. 시대를 위하여 하고 뭐 이쪽이 조금 더 시민을 만만한 위하여. 쪽인 것 같네요. 저는 시민을 위하여 그래서 무슨 유시민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조국당이더만요. 조국 후보자. 조국당은 아닙니다. 비례 조국당에 참여하는 것도만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 이른바 조국 전국에서 저 이른바 개국본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주축이 된 게 시민을 조국소에 위하여. 앞장섰던 예, 예, 예. 사람들이 만든 예, 뭐 당인 모양이던데 그건 예. 조국당이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날라오는 총알을 얼굴로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더우먼은 팔찌로 막지만 얼굴이 하도 두꺼워서 날라오면 총알을 얼굴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 때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더니 지금 돌아가는 게 그때보다 더 이상해요. 더 괴이한 형태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데 비례대표 제도의 폐해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최영 후보 1번 후보인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가난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큰일 날 소리 하신 거예요. 가난한 분이 다 그렇게 나라 돈 부정수급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더 정직하고 자존심 지키고 사시는 가난한 분들이 더 많아요. 가난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되고 나라 돈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사기친 건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유호정 후보도 지금 대리게임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제가 왜 비례대표제를 하한가로 뽑았냐면 이런 분들 때문에 정당 득표를 자기가 찍으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정의당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순되게도 비례대표 1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은 무조건 당선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그래서 비례대표는 사실 국민의 이게 지역구 후보 같으면 절대로 이런 후보 못 내요 사실은.
떨어지죠. 당연히 본선에서. 자. 근데 비례대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이런 지금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최혜영 후보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 플랫폼 정당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비례제라는 것의 허점이다. 그냥 없애야 돼요. 강 의원님. 되게 과격한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제가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논 거를. 지금 이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가장 이렇게 그 득을 보려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아까 자매정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자매정당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태생부터 다 황교안 대표가 구상을 해서 만들었고 거기 한성교 대표 당대표를 낙점을 해서 설득한 것도 황교안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예. 거기에 갈 현역 의원들도 다 설득했던 게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실력이 안 맞게 더 많은 의석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인데 또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그 소속된 후보가 계시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그 비례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내에서 좀 시끌시끌한 걸 보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배신이라는 말이 크게 화두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 아닙니까? 아마 예.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국회에서 국회법이 통과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 당시 아마 유승민 이런 사람들 다 이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심판해 줄 것을 직접 호소했던 적이 레이저 있었는데 눈빛 뭐 화제가 됐죠. 예, 그랬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이제 이 배신의 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순기능이 남아 있는데 이 순기능을 더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오히려 악용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철저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의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수를 배려하자고 하는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어떤 요구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빈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게 예. 미래한국당인데 40초, 그렇게 40초 말씀하시면서 김용남 의원 발언하고 비례정당 끝내겠습니다. 만드세요? 배신의 정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으로 뭐 어디야 안산에도 내리꽂고 남양주에도 내리꽂고 20초요? 비례정당도 이제는 비례 조국당에 참여해갖고 그 후보들 많이 내시기로 한 건가요? 그건 지켜야 될 그 신의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걸 배신이라고 하면 자. 그건 좋은 배신이죠. 이제 여기까지. 조국하고 갈라서세요 좀. 여기까지. 지금 뭐 강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고 그러신데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